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쇼핑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게는 세상 하나뿐인 든든한 동반자 남편이 있는데요. 남편과 처음 결혼을 하면서 딸려왔던 시댁이 사라진 지 벌써 5년입니다. 시댁 쪽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거냐 묻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일찍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오로지 남편에게 딸린 가족이라곤 시모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시모에게 딸린 식구들이 남편과 저를 어지간히도 괴롭혔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죠. 저희 남편은 그 힘든 걸 해냈습니다. 물론 그럴 만했기 때문이지만 세상에 자식을 위하는 부모보다 자식을 이용해 먹으려는 부모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절실히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남편과 저를 괴롭혔던 시모의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남편과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해서 간질이 있었던 저는 병원 신세를 자주 졌고 친구들 노는 만큼도 놀지 못하니 분해서 더 활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의사 선생님은 활동적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나 충격이 오히려 위험한 거라고 하셨죠. 다만 간질은 유전의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서 결혼이나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패션학과를 졸업해 원하는 옷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고 인기를 얻으면서 꽤나 높은 수익을 창출했어요. 1년 만에 사무실을 얻을 수 있었고 3년째에는 사무실 이사를 하고 직원 수도 30명으로 늘린 데다 부모님과 제 집은 물론 건물도 몇 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스트레스와 중압감도 커지더군요. 이대로 괜찮을까 싶었던 어느 날 사건은 터졌습니다. 미팅을 왔던 외주업체와 계약건으로 대립을 하다 제가 발작을 해버린 겁니다. 직원들 중에는 가까운 사람들만 알고 있었기에 저에 대해 모르는 직원들은 놀라서 당황한 채 굳어버렸어요. 거래처 담당자도 놀라서 눈만 끔뻑이는데 그분의 말단 직원이 능숙하게 처치를 하고 응급실로 저를 이동시켰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의 아버지가 일찍이 병세로 돌아가시면서 환자를 처치하는 것이 익숙하다고 하더군요. 감사 인사로 식사를 대접했고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귄 것은 한 달 만이었어요. 2년의 연애 끝에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양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아주 좋게 보셨고 첫인사는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댁을 찾아가는 날 남편이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조금 특이한 분이라고요. 남편의 어머니는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이었고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데다 외로움도 잘 탄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플 적에 병수 발은 자신이 거의 다 들었고 엄마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돈을 버느라 힘드셨다고요.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생각보다 젊으신 어머니의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확실히 미용업계에 계신지 철저하게 꾸미신 게 보이더군요. 첫인사는 가까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끝이 났고 어머님은 말씀하셨어요. 결혼 안 한다더니 이렇게 일찍 간다고 할 줄은 몰랐네. 엄마가 지원해줄 만큼 능력도 안 되는데 어쩌니? 남편과 저는 간소하게 식을 올리고 크게 준비할 것 없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특이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 후로 상견례까지도 무사히 치르고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엄마가 결혼식 때문에 상의할 일이 있다고 따로 한 번 더 보자고 하시네? 라는 겁니다. 약속을 잡고 식당을 예약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웬 중년의 남자분을 데리고 와서는 지금 만나는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혼주석에 같이 앉겠다는 말에 남편이 발끈해서 말했습니다. 혼주석에 앉다뇨. 오늘 처음 보여준 남자를 지금 제 결혼식 아버지석에 앉힌다는 거예요? 엄마 애인일지 몰라도 내 아버지가 아닌데 왜 앉아요? 고작 이 이야기 하려고 지현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되려 화를 냈습니다.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이 사람 정말 사랑하고 네 아버지로서도 좋은 사람이라고요. 여태 데려온 사람들이랑은 다르니 알아가다 보면 진국이라는 걸 느낄 거라는 겁니다.
그제야 어머니께서 그동안 연애를 여러 번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가 별세하셨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여태 엄마가 데려온 남자만 몇 명인지 기억 안 나냐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는 왜 하냐며 옆에 앉은 남자의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남편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몇 놈은 손찌검까지 해서 집을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땐 정말 미안했다면서 이번엔 끝까지 갈 거라고 하더군요. 상견례 때와는 전혀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과 흥분한 남편에 당황했습니다. 엄마를 한 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적어도 2년 이상은 얼굴 본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다며 자식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혼주석에 앉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듣고 있던 남자가 화를 내듯 말하는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괜찮은 놈일까 기대했던 내가 바보네. 엄마가 혼주석에 홀로 앉아있을 게 짠하지도 않냐? 신부 측은 양측 다 앉아있을 텐데 혼자서 얼마나 외로워 보이겠어?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냐? 남자의 도발에 남편은 눈을 이글거리며 말했어요. 가족도 아닌 사람은 빠지라고요. 남자는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참다 못한 남편도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아저씨랑 올 거면 결혼식에 아예 오지도 말라고요. 부모 없는 결혼식 치를 거니까 그리 알고 다시는 자기 찾아오지 말라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에 대해 잘 모르는 저는 남편을 말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남자분은 침을 퇴 뱉으면서 몹쓸 자식이라고 그만 일어나자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남편을 말리며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일단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도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기에 그 아저씨는 무시하더라도 어머니께는 연락해서 혼자라도 참석하시게 하라고 했어요. 안 그럼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고요. 그제야 남편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간병 같은 건 못한다고 나가서 돈 벌어오겠다고 했지만 돈은커녕 그냥 애인을 만나러 간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외도를 했다고 하더군요. 외도 상대가 가끔 돈을 주면 그걸로 생계 보탰지만 크게 도움은 안 됐고 아버지가 벌어둔 돈으로 병원비를 충당하다가 사망보험금이 나오면서 생활이 여유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 아버지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롭다고 남자 없이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새 아버지 들어오고 나서 많이 싸웠어. 엄마는 돈 때문에 결혼하신 것 같은데 자꾸 심기에 거슬리며 싸우더라고. 새아버지는 어머니와 많이 싸우셨다고 했어요. 1년간 어머니의 싸움을 보다가 결국 헤어지라고 발악을 했더니 그제야 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아버지라고 데려와서 남편의 어린 시절은 새 아버지만 여러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국 남편은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독립을 했다고 했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지만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니고 외로움을 조금 많이 탄다고 생각했대요. 한동안 애인도 없고 혼자 착실히 미용실을 차려서 운영하길래 드디어 마음을 다잡고 사나보다 했는데 결국 이렇게 결혼 전에 일이 터졌다는 겁니다. 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미안하다며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군요. 오늘 보여준 모습은 잊어달라며 부부 갈등으로 골치 아플 일은 없게 노력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약속이 지켜질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 속이 시모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울지는 알지 못했죠. 그날의 싸움 이후 남편에게 그래도 어머니니까 결혼식에는 오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 설득에 남편은 다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이후 다시 시모를 보는 건 결혼식장에서였습니다. 결혼식은 순탄하게 진행이 됐고 혼주석엔 시모 혼자 앉았어요. 시모의 애인은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아저씨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신랑 측 하객석에 앉아서 심술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끝내 혼주석에 앉지 못하게 한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어요.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군요. 시모였습니다. 사무실로 찾아왔으니 얼굴 좀 보자고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놀라 회사 건물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냐고 했더니 며느리 회사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 구경 좀 하려고 왔다더군요. 이런 건물은 들어오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냐고 묻고 돈 잘 버는 며느리 둬서 기분이 좋다고 했어요. 내 아들 애비복 없어서 고생만 했는데 좋은 짝 만나서 호강하고 산다고 칭찬을 하더니 갑자기 본론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혼주석에 같이 앉겠다고 해서 싸웠던 날 우리 아저씨랑도 대판했거든. 아들 제대로 키운 거 맞냐고. 어른 대할 줄을 모른다고. 그래서 왜 남의 아들 욕하냐고 나도 빡쳐서 이야기하다가 화해 기념으로 우리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어. 아무렇지 않게 자랑하듯이 말하는데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모는 그 아저씨와 이미 부부관계였던 겁니다. 심지어 저와 남편의 결혼식 날은 이미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인 남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왜 그렇게 나를 세우냐며 되려 화를 내더군요. 저희 결혼에는 한마디 말도 안 보태고 반대도 안 했는데 왜 자기 결혼은 말을 보태냐 이겁니다.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자기라고 제가 완전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라고 하기에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넓은 아량으로 아들 잘 살라고 참는 거니 저보고도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자신을 도와달라며 주말에 자리를 만들어 같이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자고 했어요.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 같아 남편에게 먼저 연락해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자리를 만들어서 만나게 해주면 조금 마음이 열렸을 때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힐 거야. 그러니까 주말이나 평일에 시간 내서 좀 만나게 하자고. 시모의 제안에 남편이 그분과 식사하거나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직접 연락해서 권하거나 그분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게 하라고 했어요. 시모는 어쩜 그렇게 답답하냐며 남자들은 그런 거 절대 안 한다고 여자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저를 닥달하더군요. 결국 그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같이 어울리는 건 어떻겠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자신이 직접 연락해서 의사를 전달할 테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라고 하더군요. 결국 며칠 뒤 다시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은 완강히 싫다고 하니 저라도 설득해서 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라고요. 답답하고 화나서 그날 바로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저씨와 혼인신고를 이미 마쳤다고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며 등본을 떼어보더니 새 아버지는 물론 그 밑으로 이름도 모르는 자녀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혼인신고를 했는 줄은 알았지만 설마 아저씨에게 자식이 딸려 있는 줄은 몰랐죠. 화가 난 남편은 시모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본래 알고 있던 집에 시모가 없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아저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기존에 남편이 구해다 준 집의 보증금을 빼서 새로 이사를 갔던 겁니다. 그것도 훨씬 좁은 평수의 오래된 건물로요. 납득이 가지 않아 물어보니 아저씨가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를 대느라 보증금이 낮은 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호적에 들어와 있는 이 딸은 누구냐고 하니 아저씨의 딸이라고 당연하게 말했다는군요. 말도 없이 집을 정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기껏 돈을 들여서 구해준 집을 팔고 그 아저씨를 지원하며 딸까지 거뒀다는 사실에 화가 난 남편은 당장 헤어지고 이혼하라고 소리쳤다고 해요. 하지만 시모는 왜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고 그렇게 화만 내냐며 남편을 나무랐다고 하고요. 뒤늦게 퇴근해서 돌아온 아저씨는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따지다가 남편에게 말했다더군요. 엄마한테 해준 집이면 엄마 재산인데 그걸 왜 이제 와서 따져? 다시 돌려받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아니면 나가. 여기 우리 집이니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 앞에서? 남편은 이혼하지 않으면 연을 끊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동안 안 마시던 술을 마시며 힘들어하는 모습에 다독여 주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완전히 시모와 연락이 끊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제게 연락이 왔어요.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제가 말만 안 했어도 서로 사이가 좋아질 즈음에 밝힐 수 있었다고요. 왜 일을 그르쳤냐고 하길래 말했습니다. 애초에 어머니께서 천천히 인정받고 두 분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었다면 남편도 허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해준 집을 말도 없이 정리해서 그분을 지원해 준 것도 모자라서 자식이 따로 있다는 것도 숨기다뇨. 자식 입장에선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어요? 저라도 난리치죠. 잔소리하듯 쏘아붙였더니 시모는 어디서 시어른한테 목소리를 높이냐고 화를 냈어요. 이렇게 괴팍한 성격인 내 아들도 아냐고 묻길래 안다고 했습니다. 말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부당하고 납득 안 가는 문제에서 입 바른 소리 못한다고 했죠. 그제야 너랑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3개월 동안은 조용했어요. 남편도 평소처럼 밝게 돌아왔고 가끔 힘들어 보이긴 해도 저랑 잘 지내며 일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저씨가 하던 사업이 잠깐 주춤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돈 문제로 엮이고 싶지 않으니 남편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동의 없이는 돈이고 뭐고 빌려줄 수 없다고요. 부탁하던 목소리는 어느새 날카로워졌어요. 매정하고 정없다며 또 뭐라 욕을 하더군요.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 왔었던 사실을 알려주니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군요. 무시를 하려 해도 계속 전화가 온다고 했더니 아예 차단을 해버리라고 해서 차단을 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금요일 저녁 남편과 오붓하게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서 남편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여자 목소리였고 부모님이 사기를 쳤으니 대신 돈을 갚아달라는 겁니다. 대체 누군데 전화를 한 거냐고 하자 아저씨 딸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전화 끊으라고 했습니다. 연 끊어서 상종 안 한다고요. 그런데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더군요. 지금 어머니 미용실 와서 사람들이 난동 부리는데 이러다 진짜 먼 일 날 것 같다고요. 그제야 놀란 남편과 저는 시모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달려갔습니다. 대여섯 명의 아줌마 아저씨들이 시모와 아저씨를 붙잡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모는 얼굴이 벌게져서 화를 내고 있었고 아저씨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침만 퇴퇴 뱉어내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에게 통화를 했던 시누이를 만나게 됐죠. 반가운 얼굴은 아니지만 상황 설명을 해주길래 일단 들었습니다. 치매약품을 제조하는 외국 계열 회사가 있는데 아저씨가 영업을 통해 투자금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품은 이미 외국에서 대박이 난 상품이니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투자해야 돈을 더 크게 벌어들일 수 있다고요. 투자자들 중에 한 사람이 조사를 맡겼는데 실제로 미국에 있는 회사의 사이트를 보여주며 영업을 했지만 국내로 들어오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었고 모두 사기였다고 했습니다. 본사 측에 연락을 해보니 한국에서 투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거니와 해당 이름의 직원들 또한 없다는 겁니다. 사실을 알게 되면서 누구는 고소를 진행했고 누구는 구두 계약만 한 상황이라 명확하게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어요. 회사를 소개받아 영업하던 아저씨와 시모는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반박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라. 우리도 피해자라고. 우리가 사기꾼이고 이게 유령 회사란 걸 알았으면 진작에 돈 들고 날랐지. 이렇게 멀쩡히 여유롭게 다니겠어? 돈 가져간 놈 찾으려고 해도 안 보인다고. 왜 나한테 난리야? 그 놈을 찾아, 그 놈을. 그래, 우리도 피해자야. 우린 정말 이 회사에서 투자자만 모아주면 대박 날 거라고 듣고 시작한 거라고. 능력 없는 우리가 뭔들 알았겠어. 치매라고 하니 나이 먹으면 누구나 관심 가는 거고 우리도 이게 진짜라고 생각했다고. 두 사람은 억울하다며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은 30억이 넘었어요. 그중 시모와 아저씨가 영업한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은 5억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른 남자에게 영업을 당해 뜯긴 돈이었죠. 그 남자는 연락이 두절됐고 혹시나 알아보니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더군요. 시모는 먹고 죽을라 해도 돈이 없다며 나도 잃었으니 나도 피해자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게다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투자는 어차피 잃을 걸 생각하고 하는 거라고 당당하게 소리를 치더군요. 결론은 두 사람이 죽어도 돈이 없다고 하니 저희 보고 대신 갚으라는 겁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으니 자식이 갚는 게 도리라고요. 남편은 법적으로 처리하고 재판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빠져나가는 거냐고 노발대발하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시모는 억울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고요. 자기는 정말 사기친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때 아저씨가 침을 퇴 뱉으며 말하더군요. 저 자식은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놈이 예나 지금이나 아주 글러먹었어. 지 엄마가 이런 꼴을 당하는데 또 저렇게 아무 상관없단 식으로 나오지? 거봐, 내가 뭐랬어. 당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남편은 화가 나서 아저씨 멱살을 잡고 외쳤어요. 당신이랑 결혼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사기는 당신이 쳐놓고 왜 나보고 갚으래? 그리고 당신이 결혼한 여자가 어린 시절부터 날 방치해서 이 모양 이 꼴로 나오는 거야. 뭘 알고 말해? 남편의 말에 시모는 내가 언제 너를 방치했냐며 말을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남편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기에 제가 옆에서 겨우 붙잡아 말렸습니다. 그러나 몸싸움은 격해졌고 신우도 놀라서 달려들어 아빠 때리지 말라며 소리치더군요. 뒤늦게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차가 왔고 피해자들은 마침 잘 됐다며 경찰서에 가서 CCTV를 가리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나 경찰서는 가족 간의 싸움이니 적당히 합의하시고 사기 혐의는 법정 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명백한 사기라고 하기엔 그들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대여가 아닌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면 사기로 인정이 안 된다더군요. 피해자들은 대성통곡을 했고 무슨 법이 그따위냐며 소리쳤어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은 시모를 붙잡고 말했어요. 사업이고 뭐고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계속 이렇게 같이 살 거냐고요. 만나도 하필 저런 놈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번 사건 제대로 안 끝내면 그냥 연 끊고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듣고 있던 시모도 화가 나서 반박하더군요. 너도 저 사람들처럼 날 사기꾼으로 모는 거냐? 나 네 엄마야. 뭐만 하면 자꾸 연 끊자고 하는데 어디 연 끊어봐. 나 없이 살아보라고. 나도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상속 거부권과 채무 또한 짊어지지 않는 것으로 서류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오적상으로 시모와 완전히 남남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서서히 연락을 끊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뜻이 완고한 데다 저 또한 도저히 시댁과는 엮이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재판 기일이 됐습니다. 다시는 안 보리라 생각해서 관심을 끊으려 했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아는 직원을 보내 재판 결과를 전해 들었습니다. 시모와 아저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장에 섰고 끝까지 자기들은 사기꾼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국선 변호사도 무죄를 입증하려 노력했다더군요. 투자금의 이체 내역을 증거로 올리며 사업자금 외에 개인 사비로는 돈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출했다고요. 실제로 투자 명목으로 쓴 것이 아닌 사비로 돈을 빼돌리면 사기에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들은 패소했고 시모와 아저씨는 정말로 무죄로 사기꾼이 아닌 같은 피해자로 판결이 났어요. 투자금에서 돈 한 푼도 차익을 남기지 않고 외국으로 날라버린 사기꾼의 계좌로 송금을 한 데다 자신들의 돈까지 송금을 한 것이 증거로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구해다 준 집의 보증금 일부는 물론이고 시모의 이름으로 사업자금 대출받은 금액까지 거기에 송금이 됐다는 사실을요. 일전에 제게 전화해서 사업자금을 좀 지원해달라고 했던 것이 그 돈이었구나 생각하는 순간 나도 당할 뻔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잃었으니 정말 피해자인가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때는 말이죠. 재판에 패소하면서 일이 다 끝난 줄 알았지만 피해자들은 제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시모와 아저씨가 돈이 없으니 저라도 갚으라는 겁니다. 남편도 아니고 왜 나에게 찾아와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그동안 제 이야기를 많이 했다더군요. 평소 며느리가 돈이 많다며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회사 건물로 찾아와 카페에서 커피를 사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며느리가 다 알고 밀어주기로 했으니 원금 회수는 걱정 말라고 꼬드겼다는 거죠. 그때야 알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신모가 영업을 했다는 사실을요. 아니,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줘? 어차피 돈 많잖아. 이 건물 다 아가씨 거라며. 그래, 우리 좀 살려줘라, 응? 나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5천을 쏟아부었어. 그 돈 회수 못하면 끝장이야. 울며 불며 말하는 사람들을 달래다 말이 안 통하고 고성방가를 하기에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건물에서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을 거라며 울어제끼더군요. 내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시모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해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 여자 시모로 생각하지도 않고 연 끊었으니 그리 알라고 소리쳤죠. 그날 저녁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그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이름을 팔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 같다고요. 법적으로 사기가 아니라고 판결은 났지만 피해자들이 자꾸 회사를 찾아와서 시위에 가까운 난리를 치는 판에 사기는 그 여자가 쳤는데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깟 돈 그냥 줘버릴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를 만류하더군요. 저도 자식인 자신이 해결해야지 왜 며느리인 제가 나서냐고요. 이런 일로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더군요. 자신도 회사에 사람들이 찾아와 난리가 아니었다고요. 오후엔 경찰서로 가서 외국으로 날라버린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왔다고 했어요. 국내 수사면 어느 정도 빨리 찾을 수 있겠지만 해외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쪽 수사망에 협조도 구해야 한다고요. 6개월이 지나는 동안 회사를 찾아오던 피해자들은 본인들도 지쳤는지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주 가끔씩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이 오긴 했어요. 더 이상 돈을 바라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도 12번은 속이 답답해서 자다 깨기를 반복한다고요. 주변에 사기당한 걸 알릴 사람은 없으니 일종의 넋두리를 제게 하는 것이었죠. 따로 답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면 또 대화가 길어지고 휘말려 들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받아보니 그때 남편에게 연락했던 시누이, 아니 아저씨 딸이더군요. 무슨 일로 전화한 거냐고 했더니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하기에 회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불러서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가족이 된 거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매일 하루에 한 번은 꼭 피해자들이 찾아와서 속을 긁어놓는다고요. 아빠가 재혼을 한다고 해서 따라 살긴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마치 당연한 것을 요구하듯 말하길래 호적에 남매로 올라간 남편에게는 말 못하고 왜 나에게 말하냐고 했어요. 남편은 전화를 아예 안 받아서 물어보지도 못했고 저는 받아준 거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면 그 정도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빠랑 결혼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망가지는 거, 고생하는 거. 오빠도 속 편하진 않을 텐데요? 사랑하면 와이프로서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눈을 똑바로 뜨고 거만하게 말하는데 단칼의 며느리 아니라고 했습니다. 호적은 법적으로 파낼 수가 없으니 그냥 두지만 남편은 여러 번 그 여자에게 연 끊겠다고 말했고요. 내 시어머니 아니고 그 여자라고 칭하니 표정이 구겨지더군요. 매정하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하기에 아들 속썩인 어머니 같지도 않은 사람이니 나도 시어머니 취급 안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돈 맡겨놓은 것처럼 찾아오지 말라고 했죠. 이 정도 했으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있는데 자식이라도 자기 돈도 뜯으려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창피해서 회사를 관뒀다고요. 우리 회사 혈연지연 그딴 거 없이 정식으로 면접 보고 능력으로 들어오는 곳이니 구직 사이트 통해서 입사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뽑힐 거라고요. 그제야 자존심이 상한 듯 표정을 구기더니 바로 앞에 있던 찻잔을 들어 제게 뿌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뜨겁다는 생각을 뒤늦게 했습니다. 다행히 차가 식어서 망정이지 바로 내준 차를 끼얹었으면 얼굴에 화상을 입었을 겁니다.
놀라서 얼굴에 묻은 차를 닦다가 그대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길 바랬지만 결국 발작이 올라오더군요. 강한 충격에 몸이 반응한 듯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의자에서 쓰러져 발작을 하자 바깥의 유리창으로 지켜보던 직원들이 달려와 저를 붙잡아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아저씨의 딸은 직원들이 밀쳐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간질 환자한테 미쳤다고 저런 짓을 하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화를 내더군요. 자신이 차를 끼얹어 놓고 제 상태를 보고 놀란 딸은 주저앉아 혼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대로 발작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언제 왔는지 엄마가 제 손을 잡고 계시더군요. 제가 엄마를 건드리자 이제 괜찮냐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하니 간호사를 불렀고 상태가 가라앉아서 다행이라며 링거 다 맞았으니 퇴원해도 된다고 하길래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 멀리 시모와 남편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간질? 간질은 유전도 되는 거 아니냐? 저딴 하자 있는 애랑 결혼을 한 거였어? 왜 진작에 말을 안 했니? 숨길 걸 숨겼어야지. 돈도 많은 애가 뭐가 부족해서 너랑 결혼했나 했다. 설마 그거 다 감안하고 살겠다고 한 거냐? 어? 시모는 제가 간질이란 것을 알자마자 당장에 재산 분할을 하고 이혼을 하라고 외쳤어요. 적어도 1년 정도는 같이 살았으니 재산 분할은 쉬울 거라고요. 임신해서 손주라도 태어나면 그거 어떻게 키우냐고 역정을 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난 애는 무슨 죄일 것이며 그거 감당할 수는 있을 것 같냐고 따지더군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야. 하자라니. 물건도 아니고 사람한테 아픈 거 가지고 하자라니.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남편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던 아저씨 딸이 말하더군요. 돈 많은 여자니까 조금은 더 살아야 재산 분할을 했을 때 이득이 아니야? 이왕 헤어질 거 애는 일단 가지지 말고 조금 더 살다가 이혼하는 게 더 유리할 텐데. 그 말에 시모가 혹하는 표정으로 수긍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재산 분할하려면 더 오래 살아야겠다. 직장 관두고 사업한다고 지금이라도 지원받으라는 등 이혼 전에 해결해야 할 금전적인 이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듣고 있자니 치가 떨렸습니다. 특히 옆에서 저를 부축하던 엄마는 이를 악물더군요. 네, 저 옆편네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저를 두고 걸음을 재촉하시는데 그때 병원 복도가 다 울리도록 짝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아저씨의 딸을 때린 겁니다. 엄마도 저도 놀라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뺨을 거세게 맞아 얼굴이 돌아간 딸은 아예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료진들이 놀라서 다 쳐다보는데 딸도 놀라서 남편을 올려다보았죠. 남편은 개의치 않고 딸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벗어나려 했지만 남편이 놔주지 않고 계속 뺨을 때렸어요. 남편을 만난 이래 그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연달아 짝짝 소리가 났고 딸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시모가 말리고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이 남편을 말리며 겨우 진정이 되었어요. 남편은 씩씩거리며 한 번만 더 그 주둥이에 내 와이프 이야기 놀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죠. 아저씨 딸은 다 큰 주제에 울먹이며 신고할 거라고 소리를 질렀고 시모는 그 딸을 데리고 응급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의 화난 모습에 겁을 먹은 듯 했어요. 그들이 돌아가고 조용해진 복도에 남편이 고개를 돌리더니 저와 엄마를 보고 놀라서 묻더군요. 설마 다 들었냐고요.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90도로 숙이는데 엄마는 그저 남편에게 다가가 끌어안아 주셨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짠했던 겁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고 엄마는 자네 마음 다 안다며 다독여 주셨어요. 싸대기 잘 날렸다고 칭찬도 해주셨죠. 뒤늦게 남편은 제 몸을 살피며 괜찮냐고 물었고 저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시모나 딸년이 뭐라던 남편이 날린 그 싸대기가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마음 같아선 직접 제 손으로 더 쥐어 패고 싶었지만 남편이 때리는 게 더 아팠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대로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동안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그 뒤로 한 2개월간은 조용했어요. 남편과는 오붓한 시간을 보냈고 엄마도 자주 와서 반찬을 주고 가셨어요. 아빠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는지 따로 전화가 오셔서
직접 찾아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하셨죠. 제가 애써 말리며 상종하지 않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다시는 시모와 그 가족에게 엮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머지않아 연락이 오더군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시모였습니다. 제가 차단한 걸 알고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한 겁니다. 바로 끊으려는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무리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도 차단을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장난스럽게 말하더군요. 평소처럼 나리선 목소리가 아니라 의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랑 집을 구해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대뜸 3억을 줄 테니 제 명의로 집을 구해달라는 말에 예상치 못한 제안에 계속 통화를 하게 됐어요. 직접 알아봐온 매물 사진을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는데 꽤 좋은 집이었습니다. 3억이 지금 당장 어디서 난 거냐고 물으니 평소엔 들을 수 없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지금 당장 줄 수는 없고 3개월 정도 뒤에 줄게. 먼저 네 이름으로 계약해서 들어가게 해주면 들어가서 살다가 돈 바로 입금해주고 내 이름으로 명의 바꾸는 걸로. 어때? 괜찮지? 피해자들이랑 같이 사기를 당해서 돈도 없을 텐데 갑자기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들어온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1년이나 2년이면 모를까 3개월 안에 3억을 돌려주신다고요? 믿을 수가 없네요. 그냥 제 돈으로 집 구해달라는 말로밖에 안 들려요. 시모는 답답하다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카센터를 새로 시작해서 돈이 곧 들어올 거라고요. 벌써부터 장사 잘 되고 있으니 3개월 후에 무조건 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구해버리면 그 돈 떼인 사람들이 뭘 할 게 뻔하다고요. 제가 계약을 해주면 자식들이 효도했다는 명분이라도 생긴다는 말에 거절했어요. 3개월 뒤에 그 돈이 생긴다면 3개월 뒤에 스스로 계약하라고요. 안 그래도 당신 때문에 피해자들이 찾아와서 한동안 시달렸는데 이럴 수는 없다고 말이죠. 제가 끊으려는 순간 잠깐이라며 사실을 실토하더군요. 내가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너 요 몇 달간 건물 앞으로 그 아줌마들 와서 시위 벌이고 그랬다며. 너도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내가 피해자는 맞아. 나는 진짜 몰랐거든. 근데 남편이 나중에 알려주더라고. 시모는 지금 수배 때려진 놈이 해외로 날랐다가 재판 끝나고 나면 돈을 보내주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해외 송금을 해주기로 했고 그걸 받아서 이득을 취하기로 한 것이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데 사기가 맞았다는 걸 인식한 순간 바로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반사적으로 이건 증거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제가 당연히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는지 술술 비밀을 말하더군요. 너도 사업하는 애고 돈 좀 만져봤으니 내 말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차피 재판도 끝났겠다. 우리는 무혐의고 그놈은 한국으로 돌아올 일도 없어. 해외로 날라버린 사기꾼은 다른 이름으로 시모에게 돈을 보내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5억이 넘는 돈이 티나지 않게 조금씩 들어올 거니 3개월 후에 돈을 넣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빨리 도와주면 1억 더 챙겨줄 거라 하더군요. 통화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티나지 않게 더 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치 돈을 받을 생각에 혹한 사람처럼요. 앞으로 계획과 정확히 사기라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요. 아저씨의 칭찬도 하면서 머리가 그렇게 잘 굴러가시는 분인 줄 몰랐다고 하니 시모는 사실 자기도 초반에는 몰랐다가 시간 지나서는 어느 정도 알아서 연기력을 불살랐다고 하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큰 돈을 만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요. 집만 구하고 다른 건 더 안 구하실 거냐 물으니 아저씨 이름으로 카센터를 하나 열어볼까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제 명의가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한술 더 뜨듯이 말했습니다. 시모는 이제야 말이 좀 통한다며 웃어 보이더군요. 그대로 통화를 끝내고 남편에게 통화 녹음 기록을 보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보낼 거라고요. 남편은 확인하자마자 당장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저에게 문자를 보내던 피해자들에게 녹취록을 넘겼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다시 2차 고소를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들은 고맙다며 바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얼마 뒤 소장을 받은 시모는 놀라서 까무러치더군요. 경찰은 녹취록을 통해 바로 다시 수사에 들어갔고 시모와 아저씨의 통장 내역을 통해 최근 3개월 전까지
해외로부터 송금된 금액을 확인하게 됐어요. 총 2억 5천에 가까운 돈이 들어온 상태였고 입금한 지역은 매번 달랐어요. 그 지역을 따라 범인의 행방을 알기 위해 추적했지만 결국 잡지 못했죠. 알고 보니 판결이 끝나고 한 달 뒤부터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자 미국에서 달에 한 번씩 보낸 것이었어요. 결론적으로 해외 도피한 사기꾼의 행방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아 아저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은 완벽히 입증이 되었죠.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다면 아저씨에 따른 뒤늦게 카톡 대화창에 뒤늦게 알고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통화 녹취록을 증명해주는 명확한 증거들로 인해 세 사람은 각각 징역 4년과 1년형을 받았고 사기친 금액에 대한 배상액 또한 30억이 넘어갔습니다. 판결문이 난 순간 재판장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피해자들은 시모아 아저씨 그리고 딸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때리는 등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누가 말려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워낙 피해자가 많았으니까요. 기존의 피해자들 외에 법적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는 이들도 찾아와 날계란을 던지고 밀가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은 자기 부모가 이 사기로 인해 이혼까지 했다며 반찬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와 아저씨 딸의 머리에 부어버리더군요. 자식인 제가 아파봤으니 너도 자식으로서 아파보라고요. 판사가 고정하라는 소리는 그들에게 들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결국 몇몇은 잡혀나갔고 감옥에 들어갈 세 사람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들이 감옥에 들어간 뒤로 저와 남편은 온전한 평화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간 저를 괴롭히던 피해자들은 너무 고맙다며 제게 지역 특산품이나 김장한 김치부터 갖가지 반찬을 손수 만들어 보내주기도 했어요. 울며 제게 애원하던 분들이 고맙다며 저를 끌어안고 다시 우는데 저도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예사롭지 않던 시모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댁에 엮여서 참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님에도 여러 번 휘말려 정신이 쏙 빠졌으니까요. 남편은 그들이 몇 년 후에 석방이 돼서 나와도 우릴 찾지 못하게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회사는 옮길 수 없어도 그렇게라도 해서 더 이상은 시달리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거주지도 바꿔서 새로운 보금자리에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아이도 생겼는데 어여쁜 공주님입니다. 다행히 5살이 되도록 아직 간질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몸도 건강하다고 하고요. 부모님이 종종 집으로 오셔서 도움을 주며 같이 육아를 겸하고 있고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까지 해서 기쁜 나날들 뿐입니다. 가끔 남편은 딸아이를 안고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최고의 아빠가 되어줄 거라고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너를 지켜줄 거라고 말이죠. 그때마다 간혹 얼굴도 보지 못한 시아버지와 제 속을 어지간히 썩인 시모가 떠오르곤 합니다. 남편이 참 안 됐다는 생각도 하죠.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엄마는 남편에게 정을 많이 주십니다. 사위 만난 거 먹이겠다고 반찬도 많이 싸우시고요. 누구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다고 하지만 그 부모로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 남편처럼요. 사실 이 사연을 보낼 때 남편에게 괜찮냐고 물었는데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사연을 통해 사람들이 부모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며 나의 인생을 위해 결단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보낸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